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상처라 말로 꺼내는 순간 또다시 상처가 피어나 버릴 것 같았거든요. 사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었다면 진작 참지 못했을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믿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고 일시적인 오해일 수 있다고. 그렇게 혼자 설득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남편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쁜 사람이었지만 저녁이면 꼭 집에 들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늦더라도 미리 전화로 양해를 구했고 주말엔 함께 장을 보거나 드라이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 온 결혼 생활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회식이 있어. 갑자기 상무님이 부르셔서 일이 생겼어. 퇴근 후 무언가 일정이 있음을 설명하는 그의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술자리일 거라 생각했는데 늘 새벽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며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고, 그래서 회식이나 모임이 많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책임감이 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바쁜 와중에도 제가 싸준 도시락을 챙겨가는 모습에서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는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도시락을 두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밖에서 점심 먹어야 해. 이 말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외근이 자주 생겼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회사 일이 많아지는 시기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이면 원래 이런 변화도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조금 서운하지만 다 이런 거겠지.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수진에게 남편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한두 살 어려웠지만 성실하고 똑똑하며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친구 같은 동료였습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언니, 남편분 진짜 너무하네. 나였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그녀는 늘 제 편에서 화를 내주고 제 얘기를 오래 들어줬습니다. 퇴근 후에도 저를 붙잡고 카페에 앉아 한참 동안 제 답답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든든한 동생 같았고 제가 제일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왜 그러냐며 같이 분노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분이 예전엔 잘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많이 힘드신가 보다.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이해도 한번 해봐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남자들 많잖아요. 그녀가 제 기분을 달래주려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얘기할 때 그녀가 잠깐 시선을 피하거나 미묘하게 굳어지던 표정이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직감이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저는 그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잠깐 커피를 사갈까 했습니다. 늦은 시간 익숙한 유리창 안에 두 개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수없이 지켜본 남편의 옆모습, 그리고 제가 믿던 동료 수진의 얼굴. 둘은 같은 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아무도 모르게 나누는 비밀 같은 손길이었지만 제 눈엔 천둥처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제 결혼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고 제 심장이 큰 바위에 내던져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회사 동료끼리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눈앞의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커피를 사지도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차갑게 식은 밤 공기 속을 걸어가며 제 안에서 끝없는 자기 합리화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그냥 친근한 제스처였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의심은 집에 돌아와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차를 정리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접힌 작은 메모지를 발견한 겁니다. 익숙하고도 섬세한 글씨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7시 저번에 갔던 그 가게에서 봐요. 그 필체는 분명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과거 회식 자리에서 봤던 그녀의 노트 필기와 똑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담담히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 그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만 있었지 뭐. 그 말에 제 안에서 마지막 희망조차 무너졌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차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도리어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우리는 같은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카페 창 너머로 마주친 남편과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며 나누던 웃음, 그리고 남편이 슬쩍 잡았던 그녀의 손등.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마치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가 잘못 본 걸지도 몰라. 단순한 동료 사이일지도 몰라라는 희미한 자기 합리화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발견한 메모지는 그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분명 수진의 글씨였고 저번에 간 그 가게에서라는 문장은 두 사람이 이미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옆에서 태연하게 코를 고는 남편의 숨소리가 제겐 고통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지만 저는 혼자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 안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고 그 무심한 숨소리는 마치 제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회사 문 앞에 서는 발걸음조차 무거웠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혼란은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제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서 남편을 험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언니, 남편분 아직도 늦게 들어와요? 그런 사람은 진짜 정신 차려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몰래 만나는 사람이 저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였죠. 자기 입으로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을 욕하는 그 상황은 제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말이 위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철저한 연기일 수도 있잖아.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작정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돌아오는지, 들어올 때 온 매무새가 어떤지, 전화가 몇 번 오고 문자를 몇 개 받았는지. 저는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감정적으로만 오해하는 건 아닌지 확실히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서 미묘한 향이 났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쓰는 스킨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주 뿌리던 바디 미스트 향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섬광처럼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작년 여름 회식 후 집에 놀러온 수진이 제 방에서 쓰고 남긴 그 향수. 은은하면서 달콤한 향이었는데 지금 제 남편의 셔츠에서 그대로 배어나오는 겁니다.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제가 확신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했고 수지는 교묘하게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감정적 직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퇴를 내고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낸 개인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사무실 문 앞에 서기까지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런 곳까지 와야 하나,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된 건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결심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중년의 탐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의 차량 이동 경로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분의 퇴근 후 동선. 두 가지 다 추적 가능합니다. 단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의뢰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이젠 눈물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뒤 첫 번째 보고서를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로 놓인 갈색 봉투를 바라보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속 사진들을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은 땅속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수지는 특정 요일마다 일정하게 사라졌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장소,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차를 세우고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은 제 숨을 멎게 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반듯했던 결혼 생활, 제가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시릴 만큼 보고서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은 공허했습니다. 제 곁에 있다 말해주던 사람,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들어주던 사람이 제 뒤를 돌아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이건 배신이자 범죄였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제 권리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와 별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옷을 벗고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 속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 하나하나가 위선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합니다. 부정행위로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확실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멈춰있던 숨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심장은 지옥 속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라도 싸워야 한다는 용기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날 제 손은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사진, 남편의 동선 기록, 수진의 메모와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을 뿐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변명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기에 저는 법의 이름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보냈어? 저는 칼날 같은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일이 꼬여서 오해가 생긴 거야. 아무 일도 없어.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필사적으로 변명하려는 모습은 그의 거짓말을 더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다 끝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아직도 너 사랑해. 그 말은 분명 듣기에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의 눈물이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흘리는 눈물이 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잃어버리게 될 지위와 삶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말하는 끝났다는 말은 제가 증거를 들이대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로 직후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실한 후회라기보다는 코너에 몰린 사람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건네준 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꽃은 마치 이 결혼 생활의 초라한 결말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기도 했고 심지어 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 편을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딸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요즘 이런 일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다시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에 부모님은 경악했습니다. 제 부모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가 가볍게 넘기려는 그 한 번쯤의 일탈이 제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신뢰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한번 허물어진 신뢰는 결코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 역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던 그녀였지만 곧장 회사 안에서 본격적으로 저에 대해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가 원래 좀 예민했잖아요. 남편분도 솔직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잖아요. 남편이 외로워서 그런 거라던데요.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이유 있는 가해자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문제는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찾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뻔뻔해질 수 있을까? 제가 믿고 의지했던 시간들이 송두리째 조롱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 인사팀을 공식적으로 찾아가 수진과의 근무상 문제를 상담했고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변호사를 통해 수진에게 명예훼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발언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이 사실이 반복될 경우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습니다. 그 문서가 전달되자 수진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 앞에서의 험담도 뚝 끊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 안에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를 키운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증거와 기록, 그리고 법이 제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남편은 체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가 퍼지자 그의 상사는 개인 문제로 조직 분위기를 흐리지 말라며 강하게 문책했습니다. 그가 거래처 담당으로 나간 자리에서 신뢰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결국 회식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고 회사 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저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나 아직도 너 사랑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말을 보내면서도 수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탐정이 넘긴 추가 자료 중 일부에서는 그가 이미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은밀히 그녀와 연락을 이어간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은 밤늦게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증거로 첨부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두 사람의 그림자를 다시 마주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죄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비밀을 만들고 자기 합리화 속에 서로를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기로. 제게 남은 일은 끝까지 싸워서 제 삶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매우 명확했기에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본안 판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과하다, 이건 감정적 보복성 요구다라며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제 인생에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이 금액으로도 감당되지 않습니다. 단호한 제 목소리는 이전의 나약한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제가 받은 상처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은 끝내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릴 때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 직후 수진은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2차 가해 문제로 인해 징계성 전보가 내려져 결국 다른 지역지사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중 일부는 그녀가 업무 능력은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남편 역시 직장 내 이미지에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그는 결국 스스로 부서를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의 삶에서 철저히 지워진 존재였으니까요. 소송이 종결되고 법원이 제 손을 들어주던 날, 저는 법정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손에 쥔 판결문은 차갑게 인쇄된 몇 장의 종이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의 가장 처절했던 싸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의 잘못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이상할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마치 안개 낀 들판 한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처럼 기쁨보다는 쓸쓸함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원고 승소라고 말하던 순간의 짧은 해방감은 사라지고 깊은 허무가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저는 분명 법적으로 승리를 쟁취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배신자였고 수지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둘이 함께 저를 속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륜이나 배신을 넘어 세상에 대한 믿음 자체를 산산조각 낸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감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차마 외면하려던 장면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던 둘의 얼굴, 펜션 앞에서 서로 기대고 있던 모습, 법정에서조차 죄책감 없는 태도로 앉아있던 그들의 표정. 그 모든 게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점점 인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말을 거는 것도, 가족이 안부를 묻는 것도 의심이 갔습니다. 저 사람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또다시 뒤에서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역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건 자체로 받은 상처보다 더 치유하기 힘든 건 바로 신뢰가 무너진 데서 오는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을 고립시키게 만들어요. 그 말은 제 심정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남편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수진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과는 싸워서 끝낼 수 있었지만 수진과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기에 배신감이 훨씬 더 깊게 남은 겁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먼저 커피 한 잔을 건네주던 그녀, 제 얘기를 눈 맞추며 들어주던 표정, 그 모든 기억이 통째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지사로 발령났지만 이미 퍼져있던 소문과 뒷말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굳이 소송까지 했어야 했을까? 조용히 넘어갔으면 더 편했을 텐데.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제가 문제를 키운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억울했지만 억울하다는 말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굳이 나를 변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지탱해 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너무 충격을 받아 제 걱정에 잠도 못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묵묵히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언니는 제게 매일같이 연락을 해주고 집에도 찾아와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흔들리지 마. 넌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내 편이었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품에서 울며 그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시간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고. 이것을 계기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저는 매일 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기 형식으로 억울함과 분노,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이어가다 보니 점점 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 잘못이 아니었던 일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며 글이 제 자신을 치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찬 표현으로 가득 차 있던 글에서 점차 단정적인 문장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나답게 행동했다. 나는 나를 지켰다. 스스로를 설득하듯 쓰던 문장은 어느 순간 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후기. 제 경험을 그대로 적으며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혼자 아파하지 말라고, 겁이 충분히 우리의 편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담담히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비슷한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댓글과 쪽지를 통해 온갖 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구나. 나처럼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나 자신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지킬 것이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저는 이전의 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단단한 제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법적 싸움과 심리적 치유 과정을 지나온 뒤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주도해야 했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던 순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라는 생각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수진의 시선을 어떻게 견뎌낼지 몰라 불안에 떨던 날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을 뜨며 오늘은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라는 생각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제게 절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이정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다시 시작했다는 표식처럼 제 인생의 전환점이자 회복을 알리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새로운 환경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얽혀있는 이전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게 좌절과 배신, 거짓과 위선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버티는 게 나을 텐데 왜 그만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회사는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벌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터전,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아쉬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잠시 공백기를 가진 뒤 저는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람을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분위기, 작은 대화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직장에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사 기록에 사유 비공개라고만 되어 있더군요. 저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인생 공부 좀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제 과거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과거를 제 것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저는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 선택하는 인생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수진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를 창업했다고 홍보 중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의 허상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리뷰를 스쳐 내려가던 제 눈에 한 줄의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예전 직장 내 문제로 기사 났던 분 맞죠? 그때 피해자분은 잘 지내시나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그녀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웃는 얼굴로 새로운 삶을 꾸몄다고 포장해도 그녀의 본질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든 이제는 제 상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역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그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나눌 대화는 없었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마지막 소식은 그가 고향 근처의 작은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서 원룸에서 지내며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본인조차 자기 삶에 실망하며 지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정보조차도 제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그건 그의 인생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권리,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이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방향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문장은 단순히 법적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이렇게 말해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실제이며 당신이 싸운 이유는 정당하다. 이제 저는 과거의 일을 누군가 물어와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난 내 편이 되어준 나 자신을 잊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저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제 힘으로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가장 큰 성장은 단순히 배신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장 동료라는 꼬리표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 그 자체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전히 상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제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으로 다가옵니다.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 성장이자 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저는 결코 예전처럼 무너지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저를 지켜냈고 앞으로도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